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과 같이 Q&A 하면서 여러분께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학생에게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낮은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요즘 집 구입을 포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 주택 구입, 최저임금 세 가지 키워드가 있네요. 너무 많으니까 오늘 청년 실업하고 최저임금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일자리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이 각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수요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죠. 그리고 거기 일자리를 찾는 것은 일종의 공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자리가 생기려면은 그 사람을 원하는, 수요하는 기업들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기업가가 돼야 됩니다.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많은 고용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도 해야 되고, 새로운 공장도 세우고,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 활동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기업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투자할 수 있게 투자 환경, 노사,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자꾸 기업의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투자 여건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하튼 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이 원하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막연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기업이 꼭 필요한 인재라면은 어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채용하게 되겠죠. 우리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대학의 전공들이 우리 산업 구조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거를 전공하고 사회 나가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또 이 전공을 가지고 자기 전공대로 일하는 사람이 적다. 이게 이제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 체제가 경직적인 게 청년 실업을 창출하는 중요한 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AI가 등장하고 IT가 발달하면서 컴퓨터에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ICT에 관련된 일자리는 꽤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전공자가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이 교육 제도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산업계 현실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내가 대학에서는 어떤 전공을 했다 이런 거에 불문하고 사회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다른 현장에 직업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인턴도 받아야 되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다양한 일자리의 수요에 맞게 여러분들이 길러져야 됩니다. 과거처럼 제조업 사회에서는 아주 획일적으로 비숙련된 일자리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최저임금은 양날의 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금이 높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사람을 적게 채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항상 실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건 경제 원론의 ABC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항상 근로자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생산성하고는 유리돼서 최저임금만 올라간다면 실업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기업과 여러분이 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잠재적인 성장, 잠재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당장 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실업수당을 준다, 청년 실업자한테 얼마를 준다, 이런 시혜성, 복지성 자금은 현재는 모두가 즐거울 수가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영속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미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AI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고 이에 인해 개인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어떤 게 일어났었느냐면은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니까 기계가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럼 당연히 기계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한동안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이 어땠어요? 경제가 어땠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발전했죠. 지금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 얘기하는데 AI가 발달하면서 우리의 많은 일자리들을 뺏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자리의 지도가, 새로운 일자리의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가장 단순한 직종부터 AI가 담당할 거예요. 언젠가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교수 직업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아마 AI가 다 할 수 있나 봐요. 의사도 일정 부분 그렇게 되고 변호사도 일정 부분 되고 많은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어쩌면 상당히 과거보다도 많은 실업의 압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흐름이 바뀌면은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IT에 관련된 사업들 얼마나 잘 나갑니까? 마이크로소프트 1980년대 중반에 생겼지만은 그 전에 누가 그런 사업, 그런 업종을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구글, 애플 다 마찬가지죠. 네이버, 카카오톡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개인 소득을 걱정했는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종에서는 소득이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앞서가거나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은 과거보다도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임금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에 서겠습니까? 이게 바로 IT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디지털 양극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얘기를 했죠.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는 AI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고 그거를 선도하는 전문가하고 그렇지 못한 계층하고 차이가 더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 세계 경제에서 지금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려면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양극화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ICT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또 우리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접근으로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문성을 우리가 길러 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에 따라서 소득격차가 많이 나타날 때 정부는 일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소득 계층도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후생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큰 과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때보다도 훨씬 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태어난 이래 일자리가 너무 풍부했다. 이런 시절은 극히 적었어요. 경제가 호황일 때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어느 시대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그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사람만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인해서 GDP가 감소하고 있고 이에 인해 경제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연금도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아직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는 아닌데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의 속도가 제일 빨라요.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면은 65세 인구가 약 한 4분의 1 가까이 되면 고령화 사회인데 우리는 아마 지금 2, 3%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도 이제 고령화 사회 일원이 됐는데 일하는 것보다 일한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게 더 많아져요. 복지죠.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일해서 많은 이제 노령화, 고령화 계층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과제를 국가가 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일자리도 없다가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 저출산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출산은 국가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두 사람이 되는데 출산율이 1.0 몇이니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합니다만은 2030년, 50년 가면은 인구가 우리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에서도 출산율이 낮은 거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소득이 늘어나면은 아이를 많이 낳지를 원치 않죠. 그렇지만은 국가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이게 길게 보면 큰 재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출산 장려금 주고 이러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교육과 주택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일자리쯤 되겠죠. 요즘 젊은 세대가 다 아이 키우면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좋은 학교 보내기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그 교육제도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값 해결해 줘야 되죠. 그래야 편안하게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우리 사회 속에서 제대로 성장하는데 내가 큰 어려움이 없겠구나. 이렇게 느끼하면 되는 것이죠. 이 아이를 키우는데, 제대로 키우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내 능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출산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교육과 그 다음에 주택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발생해요. 연금을 받는 청년층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노년층은 늘어나면은 이게 뭐 경제 ABC 아니겠어요? 그거는 파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연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선 받는 사람이 적게 받아야 되고 내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내는 건 많이 내고 받는 건 적게 받아가라. 아마 제 유튜브에 싫어요 오늘 많이 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만 사회가 지속 가능한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이런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연금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것은 호주였고 이런 선진국의 기본 철학이 조금 더 많이 내고 조금 적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 계층에 따라서 많이 내는 비율이 다 달라지게 되겠죠. 조금 여유가 있는 계층은 좀 더 내고 여유가 없는 계층도 조금 더 내고 그리고
받을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비례해서 받는 것이죠. 이 모두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우리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가 지금보다는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하고 우리 후세들에게 그런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학생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청년 실업의 문제, 고령화 저출산,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지난한 과제들입니다만은 많은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나가면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